분 여기 왜 오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이 어색함. 네. 알고 계시기도 하고 서로 모르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죠? 그래서 일단 인사부터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슬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화영입니다. 저는 주리입니다. 네, 저희 그 이주민 방송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가 평등과 위험 말하기라는 기획으로 한 5일 정도 저희가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비뽑기 마냥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네. 저 연기가 안 됐어요. 이번에 투표용지가 7장이나 있어서 굉장히 또 복잡하고 이제 글씨도 되게 많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화영님 혹시 투표용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투표용지가 좀 어려웠어요. 글씨가 좀 많았고 읽기가 어려웠어요. 좀 불편했어요. 칸이 좀 좁아지고. 그죠? 맞아. 비례대표도 막 1-가, 1-나 있으니까 그거 각각 찍어야 되는 줄 알고 둘 다 찍어갖고 뭐 무효되신 분도 생기고 좀 안내가 안 돼. 저희 아빠가 필리핀 출신 지금 귀화하셔서 이제 한국 국적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같이 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투표하고 나오는 길에 같이 들어갔는데 아빠가 가장 늦게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장 너무 많았다고, 그리고 다 너무 헷갈린 거죠. 뭐 시의원인지 뭔지. 네, 아무리 30년 넘게 한국에 계셨어도 이게 너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거 읽는 것도 어려우시고. 네, 그런 어려움이 너무 헷갈렸다고. 사실 저희 엄마가 뽑으라는 거 뽑으셨을 텐데. 네, 그런 투표에 대해서는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내게 맞아. 되면은 이제 그 투표권이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생겨요. 근데 내가 3년 이상이 되면 투표권이 생긴다라는 사실도 잘 많이 모르시고 뭐 현수막이나 뭐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뭐 다문화 관련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반대로는 오히려 이주 여성분들은 1번부터 뭐 1, 2, 3, 4, 5번 뭐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의 차이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잘 못 느끼셔서 오히려 더 이렇게 홍보물로 한국어로 된 거를 꼼꼼히 읽으시면서 공약만 보시고 이렇게 투표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렇지만 네, 여전히 외국인 분들은 투표할 때 좀 어려움이, 안산 지역에는 워낙에 근데 외국인이 많아서 뭐 중국어로 된 현수막도 나왔기도 하고, 또 어떤 후보는 홍보물을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로도 뭐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8개 언어로 그 투표하는 방법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네, 많이 모르셨고, 사실 이주민 센터에서 일하는 저도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투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네, 있어요. 아까 옆에 이주민 분처럼 한국어랑 한국어 옆에다가 투표 공고문 그 투표용지에 크게 영어로 적어 놓으면 선거도 같이 이주민이랑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투표용지를 그 투표 공고문에 녹색당 페니즈처럼 크게 해놨으면 알 수 있게 해놨으면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혐오 표현. 처음에 뭐지 나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알았어요. 김문수가 뭐지 나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나도 봤는데 페북에 뭐지 김문수가 뭐지 선거 운동을 뭐지 성수수자 트레드젠더 뭐지 페미니즘 없애겠다고 축제를 뭐지 피어 문화주기를 없애겠다고 너는 그러니까 성수수자 동성애자는 괴물이다고 뭐지 없애겠다고 나쁜 혐오 표현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인권들이 다 있잖아요. 한 명 후보자가 김문수가 그 혐오 표현을 나쁘게 우리들한테 다 표현을 해서 좀 나쁘고 그래서 화도 나고 그지 화가 나고 그래서 왜 성수수자랑 트랜스젠더 페미니즘들을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지 정말 기분이 나쁘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예, 계속 어쨌든 선거 때 혐오 표현은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다고 뭐 치워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속 현수막 붙여놓고 있고 공범을 집으로 날라오고 TV 틀면 얘기하고 맨날 인터넷 틀면 맨날 얘기 나오고 하니까 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대놓고 사실 뭐 김문수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나가는 자유한국당 교육감 후보, 그러니까 소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다 뭐 동성애 없애겠다, 학생들한테 동성애 가르치면 안 된다, 뭐 하고 또 안산 그 후보들 보수 후보들은 이제 4.16 추모공원 갖고 다 납골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사실 이게 마치 뭔가 되게 의견인 것처럼 공약인 것처럼 얘기되니까 뭐 선관위도 거의 제지들 안 하고 인권위도 거의 뭐 손을 놓고 있고 이러면서 더 이제 보다 보면 더 화가 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폐해가 더 크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이 혐오 표현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선거라는 이 공적인 절차 자체가 어떤 혐오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제 모이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은 사실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 비용 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는데 물론 이제 소수 정당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좀 공적인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혐오를 퍼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드러나는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가 이제 함께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의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학생인권조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거나 혹은 뭐 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 나쁘다거나 이런 말들을 했는데 특히 또 많이 했었던 말이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사들의 권리가 하락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의 인권이 보장되면 그게 어떤 다른 집단의 권리를 해하는 것처럼 혹은 사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속에 있는 건 좀 혐오에 비슷한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이 학생인권조례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혹은 학생인권 반대한다라고 했던 많은 교육감 후보들의 발언들이 좀 이 혐오 표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 할 때 그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그래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때 뭐 샘 해밀턴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거기 댓글들이 뭐 나라가 미쳤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그 중에 좀 가슴이 가장 좀 아팠던 댓글 하나는 아이고, 외국 청소년에게 주지 않는 투표권 왜 외국인에게 주냐, 이런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런 댓글도 보면서 되게 씁쓸했고, 앞으로는 댓글을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 지방 외국 이주민들은 그 대선하고 총선은 투표권이 없어요. 이거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만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그 지방선거는 그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납세 의무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이 초점이 되어 있어서 3년 이상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이버에서 근데 19세 이상 국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9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주민센터의 활동가가 이거를 네이버에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외국인 유권자도 있다, 국민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홈페이지 나온 그대로 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다 찾아봤어요. 진짜로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글이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권 자체도 그냥 아예 네이버에서도 국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민도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에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냥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서부터 그런 모든 혐오 표현도 좀 시작이 되지 않나. 진짜 가장 문제였던 게 작년 총선, 그러니까 재작년 20대 총선 때 기독자 의당이 사실 정말로 대놓고 뭐 무슬림 아웃, 동성애 아웃, 에이즈 아웃 이렇게 세 가지 슬로건을, 진짜 그 당의 공약은 3개밖에 없었어요. 무슬림, 동성애, 에이즈 아웃. 근데 그게 사실 2.6%인가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정부 보조금 받는 정당으로서,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그런 혐오 표현만 한 정당에 대해서 돈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사실 그거를 이제 이주민들과 성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몇천 명이 모여서 이제 집단 진정을 했었는데, 인권위한테 국가인권위는 사실 그걸 각하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사실 명확하게 뭔가 국가나 선관위나 인권위가 딱 얘기를 안 한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이렇게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 해도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닐까. 그래서 다음 총선 때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단호하게 선관위가 안 하면 우리가 차별금지 개정연대가 불벼락을 내리는 거예요. 불벼락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 자기가 사는 동네의 어떤 결국은 주민이 사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더 좋게 만든 사람들 이런 걸 뽑는 거니까, 주민인 사람들, 외국인 포함해서 사람상에 뽑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저도 같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때 댓글에 막 세상 어느 나라에서 뭐 외국인한테 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 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뭐 전혀 모르겠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 제일 한국인이 투표권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고, 사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거 문제로 갖고. 일본에는 똑같이 제일 한국인 외국인 취급해서 이 사람들 투표권 없다, 주민이지만 투표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대요. 그런데 뭐 유럽이나 미국의 좀 일부 주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선거 때마다 이 투표권
문제, 특히 연령에 의한 이 참정권의 제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혐오 표현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새끼들이 뭐 투표권을 요구한다라거나 뭐 급식충들은 뭐 학교에서나 뭐 공부나 할 것이지 뭐 이런 얘기라도 너 이러고 있는 거 엄마가 아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거든요. 이제 만 19세면 한국 나이로는 20살 또는 이제 21살이 되는 거죠. 그 나이가 지나야만 이제 선거를 비롯해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권리라든지 또는 선거운동을 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은 사실은 선거철에 투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청소년이 SNS에다가 어떤 후보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고 또 뭐 경찰 조사도 이제 한번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청소년들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청소년도 마땅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1살 낮추는 것도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었던 뭐 이런 애들이 뭘 아냐 라거나 혹은 애들은 학교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좀 어른들의 인식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보수 진영에 불리해진다라는 편견 때문에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여기 정당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까도 얘기한 거. 그쵸? 아까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만 지금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막 청소년들이 선거하게 되면 전교 쪽 교사들 따라서 다 투표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교사가 시키는 대로 다 투표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좀 명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데는 이 더 어린 연령층이 투표하게 되면 자기들이 선거에서 불리해진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자신의 어떤 이해에 대한 계산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 집단들의 자기 그런 표 계산 때문에 이 어떤 한 집단의 선거권 자체가 부정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사실 그 선거권이라는 게 그냥 투표소에서 도장 찍고 돌아올 권리가 아니라 투표를 실제로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치인들이 그 집단을 신경을 쓰고 그 집단을 위해서 뭔가 공약도 내고 유세도 하고 이렇게 내가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또는 우리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이 집단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사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상관이 없는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인권 조례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육감 후보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청소년들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연령이 반드시 하향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뭐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뭐 청소년들 삭발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음 총선 때는 꼭 이제 같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뭐 유치원생들도 하게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몇 살까지 도대체 맞추자는 거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유치원생이든 혹은 누구든 간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받고 이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선거권이라는 것을 몇 살부터는 제한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선거라는 것을 민주주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만 18세 또는 만 17세,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좀 지금 당장 많이 좀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 것 같고, 더 많은 연령층이 선거에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보물을 쉽게 만든다든지 학교에서 정치나 선거 관련한 수업을 더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자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그래도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니까 다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찍지 않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는 청소년도 있고 아닌 청소년도 있겠죠? 이제 주변 어른들 혹은 친구들의 의견이라는 게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의견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 혼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정말로 모든 청소년들이 다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 따라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거면 부모가 보수인데 자식이 진보인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래서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자질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부 어른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더 미성숙한 태도 아닐까? 더 민주시민답지 못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변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선거권을 반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청소년처럼 참정권도 있고 투표 선거 때마다 선거하러 가면 길이 두 가래로 나눠져 있어요. 어디로 가서 투표해야 될지 헷갈려요. 그래서 도와주는 분도 없고 발달장애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가서 신분증 주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투표를 찍으러 가는데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래서 투표용지 받고 투표하러 들어갔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뒷사람도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찍으라고 하고, 빨리 찍으라고 하고, 그냥 1번 찍으라고 하고 2번 찍으라고 하고 해서 조금 투표가 좀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그냥 투표할 때 장소가 글씨를 투표 용지도 그렇고 투표 장소를 정확하게 글씨를 크게 작게 쓰지 말고 그냥 크게 알아볼 수 있게, 이주민도 알아볼 수 있게 한글도 쓰고 영어도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투표권이 있어도 그거를 들고 와서 실제로 투표소를 찾아가서 표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나 뭐 이제 인터섹션 젠더 퀴어나 이런 성별 이문법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투표장을 가면은 저도 이제 투표하는 방식이 이제 가서 신분증을 내고 이제 이름 검사하고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보면서 거기다 사인하라고 하면은 사인을 딱 하는데 그 선거인 명부를 보면 딱 가운데에 성별란이에요. 제일 가운데가 항상 성별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남, 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면은 이제 남 딱 적혀 있는 거 보면서 박한이라고 사인을 하고 신분증 볼 때도 이제 1번이라고 신분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선거 이제 관리하는 감독원이 뭐 괜찮은 사람이면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걸 갖고 뒤에서 수군대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뭐 남자네 뭐 여자인데 남자네 트랜스젠더인가 이렇게 수군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 사람 신분증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요. 실제로 권리가 있지만 연령은 이게 소위 말하는 투표 연령이 됐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투표를 안 하고 이제 2006년부터 한 3차례 정도 트랜스젠더 투표 경험에 대한 조사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의 동일하게 항상 33%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투표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권리가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는 거고 이게 사실 있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성별을 나는 이유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별 때문에 누가 불편할 수 있다. 성별 때문에 누가 투표를 못할 수 있다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어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투표할 때 그 성별란을 적질 않아요. 성별란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이제 하는 투표 용지란에 성별란을 다 삭제하고 있고 이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작년 총선 때 한번 이제 처음으로 거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선 때도 그대로였고 조금 더 이제 할 건데 좀 더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게 정말 투표를 못하게 되는 어떤 성별란이 되게 단순하지만 투표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권을 이제 청소년들이 요구하면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뭐 가지게 될 건데 뭐 지금부터 굳이 이걸 하려고 하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보면 청소년기는 지나가게 되죠. 몇 년이 지나면.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청소년은 늘 언제나 있거든요. 어디에나. 이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정권은 그거를 개별 관계에서 존중받을 권리를 넘어서 이 사회에서 내 의견이 공식적으로 들려지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제 의미화할 수 있을 텐데 청소년들에게 이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 청소년기가 인권 침해와 여러 가지 폭력과 차별, 경쟁에 계속 방치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흔히 요즘 뭐 청소년들 불쌍하다, 너무 경쟁도 심하고 차별도 심하고 인권 침해도 심해서 불쌍하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는데 그 불쌍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권자로서 권리를 누림으로써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답이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도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됐던 부분들이 뭐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뽑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아까 웃으면서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주 여성분들도 많이 시부모님이 너 1번 뽑아, 몇 번 뽑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뭘 뽑아야 하는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건 어쨌거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지나시는 이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고용허가지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 분들도 3년 그 이상도 지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정치 할 수가 없다라고 아예 나와 있고, 한국에 3년, 5년, 10년, 심지어 뭐 20년 이상 사시는 이주민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의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아예 존재 자체가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네, 그분들도 이곳에 살고 있는데, 네, 저희 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 여기에서 살고 있고 그들이 있는데 아예 시스템 바깥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약간 공통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투표권이 없으니까 항상 모든 것에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초등학교 장소에서 투표는 하는데, 어떤 초등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떤 초등학교는 엘리베이터 없고 그냥 계단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물론 초등학교는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도 있고 있는데, 휠체어 분들이 다닐 수 있게 도로는 주변 초등학교 길을 잘 평평한 길을 만들었는데, 근데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소 주민센터는 특히 투표 1차 분들이 선거하러 막상 설레고 선거하러 가는데, 근데 엘리베이터는 없고 정작 그래서 휠체어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겪고 있고, 물론 걸을 수 있는 받다정님도 조금 불편하고, 보면 계단이, 어떤 주민센터는 계단이 높은 계단도 있고 턱이, 어떤 주민센터는 계단이 얕고, 때로는 어떤 주민센터는 계단이 좀 높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1차 분들의 경우에는 선거하러 갈 때 계단이 너무 높아서 투표하러 못 갈 때도 많고, 그리고 선거를 꼭 해야 되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장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가진 게 많은 정당들은 되게 크게 선거운동해서 막 되게 시끄럽게 우리의 길을 소음 공해로 가득 채우는데 반해서, 사실 소수자들의 입장을 좀 더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나 후보들은 그런 돈의 어떤 한계 때문에, 비용의 한계 때문에 선거운동도 많이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소수자들한테는 사실 또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선거운동은, 사실 저는 청소년이 선거운동 못한다는 거 안지었던 몇 년 안 되긴 했어요. 되게 놀라긴 했어요. 당연히 선거권은 없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못하게 되는 것도 이상한데, 선거운동에서 또 이제 배제되는 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나 동성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예비후보자는 이제 예비후보자 본인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까지 추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헌법재구성 위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추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자 없는 사람과 차별이긴 하지만
그게 위헌은 아니다라는. 약간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위헌 정도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서 지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1이 되는 거죠. 2명이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 또 그 배우자가 동성 파트너면은 보통 배우자를 인정을 안 하겠죠. 현행 민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동성 파트너가 있어도 파트너는 그냥 이제 관계가 없는 거니까 못하고. 되게 그런 게 많거든요. 뭐 어깨띠 이런 거 거는 것도 후보자랑 후보자의 배우자는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뭐 행렬 조항도 있어요. 10명 이상 행렬제면 안 되거든요. 선거법상. 근데 그 10명에 후보자랑 후보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1명이 생년을 지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인 사람이거나 미혼인을 할 수 없거나 동성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10명만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적인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 배우자란 개념이 되게 좁게, 얼마나 배우자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가 되게 드러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젊은 어린 여자, 어려 보이는 여자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다소곳하거나 혹은 이렇게 아주 뭐 다정한 그런 표정이 아닌 얼굴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심기를 건드린 것 같고 사실 계속 여성 정치인들이 엄마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거나 뭐 맏며느리 역할을 서울시 맏며느리 역할 하겠습니다라거나 자꾸 엄마 며느리 딸 정도까지 계속 가족관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게 그게 좀 여성 인권의 현실을 또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나 제주 후보, 녹색당 후보들이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런 역할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라는 게 공보물에 공식적으로 걸렸다는 것도 굉장히 뭐 그 사람이 투표를 얼마나 했든 간에 상관없이 큰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되게 신재 후보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모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저 시건방지 능비라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되게 모순적인 게 페미니스트는 괜찮은데 저 시건방지 능비를 참을 수 없다. 시건방지지 않은 페미니스트는 괜찮다라는 되게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운동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전복적인 이걸 가져야 되는데 마치 소위 말하는 오빠가 토락한 페미니즘처럼 되게 고분고분하고 그냥 거스르지 않는 눈빛을 하고 얌전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좀만 선을 넘어가는 젊은 여성이 뭔가 되게 도발적인 눈빛으로 이게 자기를 바라보면은 너무 시건방지로 찢어버리기 쉽게 만드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미 페미니즘이 꽤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동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페미니즘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안티 페미니즘이지만 도움도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재 후보가 여자이면서 또 그 페미니스트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대접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매 선거 때마다 사실 후보들의 평균 연령 또는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실제 국민들의 연령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국회도 사실은 그 국회의원 300명 정도가 우리 국민을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평균 나이 55.5세고 여성은 17%밖에 없고 뭐 그렇잖아요.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런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은 당연히 선거권도 없어서 뭐 아예 참여도 못 하는데 20대 국회의원조차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 정말 문제인데 왜 아무도 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지? 이 기존의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 인권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데 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분들의 이 정체성들도 워낙 편향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이자시민 전 의원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그분이 했던 공약들 중에는 실제로 이주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공약도 이주민을 위한 공약 별로 없었고 교육 쪽에서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을 더 넓게 했다 이런 공약만 있었던 거고 그냥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사실 크지는 않지만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혜지 쌤이 말하신 이제 그 법안이 이제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 되게 소수견 내신 법관이고 정말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선거란 게 결국 우리 대표자를 뽑는 건데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 뭐 국회의원은 300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대표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든 뭐 지역 지방자치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데 그 비율이 정말 딱 남성 그 50대 뭐 60대 이런 고령의 남성들만 있을 때 얼마나 대표성이 빈약한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되게 왜곡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옛날에 최현숙 후보님이 이제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최초로 했었고, 아직까지 이제 성소수자임을 딱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뭐 당선이 되신 분 이런 분들 없긴 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좀 더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도 지금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이런 소수자성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뭐 비례연동제 이런 걸로 좀 더 필요하고 또 약간 이제 후보를 다양하게 비례대표나 이런 구성함에 있어서도 항상 이런 소수자성 고려해서 뭐 정말 할당제를 짝짝짝 커터를 줘갖고 일단 남성 할당제는 좀 안 둬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여성 얼마, 장애인 얼마, 딱 이주민 뭐 이렇게 딱 성소제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이제 소수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후보를 언젠가는 좀 민주주의가 좀 그런 식으로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음 선거의 바람은 당마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 녹색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모든 당들이 TV에 보면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투표 뽑는 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평등하게 다음 선거는 평등하게 다 나왔으면 좋을 거라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쉬운 투표용지는 아니지만 다음에는 다음에 투표용지랑 그리고 선거 공고문 물론 녹색당은 크게 알기 쉽게 해놨지만 근데 다른 당은 크게가 아니고 작은 글씨로 다 하고 그러니까 그 녹색탄처럼 신지분처럼 크게 선거 공문도 크게 만들어졌으면 그런 당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투표권이 법적으로는 있는데 실현할 수 있는 또 권리가 없는 상황도 개선하면서 그와 함께는 아예 제도적으로 이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라지는 사회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겠다,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선거, 다음 2020년 총선은 최소한 청소년 중에 일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선거로 치러져서 한국 최초로 청소년도 함께하는 선거로 치러지는 역사가 좀 역사의 첫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게 있거든요.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그 도시 그 공간 자체를 공공재로 보고 모두가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권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도시에 대한 권리 그 영어에 대한 그 설명이 영어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냥 그곳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 미래에 앞으로 살 사람들, 뭐 짧게만 살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그냥 길게 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고 내세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뭐 체류 자격이나 뭐 그 사람의 뭐 성 정체성이나 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어떻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그 기회를 준다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으로 뭔가 한다면 더 나은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제가 바라는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많은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는데 함께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선거운동 말 못하는 게 많아서 굳이 얘기하자면 다른 후보자들은 거창하게 선거 유세를 하지만 정작 못한 선거 후보자는 그걸 못한 경우가 많아서 좀 모두 후보자들이 다 함께 의지하면서 어려운 것도 도와주면서 선거운동을 함께 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선거 후보자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차별 없는 세상 선거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운동 후보자들이 차별 혐오하지 않고 평등하게 선거운동을 하였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선거 못하더라도 선거운동, 청소년들도 함께 선거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요. 모두 후보자들이 함께 나누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후보자들이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후보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평등과 인권을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과 이주민과 다 함께 선거 투표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점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와. 와.